서울 대형병원의 늦은 저녁, 복도에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5인실 병동 한편 얕은 숨이 들고 났고 침상마다 기계 소리가 조용히 파도를 만들었습니다. 그중 한 침상에 박준석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평생 흙을 일구던 손은 마르고 손등의 혈관이 얇은 창백함 아래로 힘없이 솟아 있었습니다. 문이 사각 소리를 내며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주위를 한번 훑어본 간호사는 곁으로 더 다가와 고개를 낮추었습니다.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였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 조심하세요. 그 한마디는 놀라울 만큼 분명했습니다. 간호사는 더 말하지 않고 상태를 기록하더니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짧고도 날카로운 경고는 오래도록 병실 공기 속에 남아 다음 장면을 불러내는 신호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박준석은 70 중반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새벽을 깨우는 새소리보다 먼저 일어나 논두렁을 걸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에 젖어 일했고 햇볕이 내리꽂히면 모자, 챙 하나로 버티며 김을 맸습니다. 손에는 흙냄새가 벨 만큼 일했고 겨울이면 트럭에 석탄을 실어 날라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가진 것을 모아 자식을 공부시켰습니다. 논 면마지기를 팔아 등록금을 마련했고 본인은 헌 코트를 수선해 입었습니다. 아이는 도시로 보내는 게 맞다라고 믿었고 그래서 아들을 서울로 보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박준석은 마당과 감나무 아래서 전화를 들고 고생한 보람이 있다라고 말하며 길게 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노년의 바람은 크지 않았습니다. 봄이면 상추 모종을 옮겨 심고 여름이면 그늘 아래서 얼음 동동 띄운 식혜를 홀짝이며 손주 얘기를 듣는 것.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기침과 피로가 차츰 심해졌고 시골 의원에서는 더는 보기가 어렵다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박준석은 서울의 대형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첫날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서서 주치의 설명을 듣고 며느리가 물수건을 가져다 이마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이 말이 그날 밤을 견디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는 기류가 달라졌음을 감지했습니다. 며느리의 손놀림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자주 바깥을 머물렀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정으로 병원을 비웠고 며느리가 대부분의 간병을 맡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박준석은 땅은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땀을 준 만큼 가을이면 알곡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 알곡으로 식구들의 밥을 지었고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채의 집과 논반 면마지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어도 빚 없이 늙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들은 성장했고 도시에서 자리를 얻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바빴고 더 전문적인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초기에는 자주 시골을 찾았습니다. 반찬을 담가 보내고 박준석의 손이 거칠다며 핸드크림을 사다 두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든든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해 사이에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명절에 내려오는 횟수는 줄었고 내려와도 일정이 빠듯했습니다. 박준석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도시살이는 다 그렇다라고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이 기울었고 결국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아들이 함께 했습니다. 의사 회진 때 옆에 서서 질문도 하고 간병 일정도 며느리와 나눠 맡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프로젝트 마감이 겹쳐서 회사를 비우기가 어려워졌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함께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통로가 며느리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검사 결과, 치료 계획, 면회 시간 조정까지 의료진은 자연스럽게 가장 자주 보이는 보호자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아들은 회의가 있어서 연락을 못 받았다라고 말했고 박준석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는 낮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고 아들의 바쁜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차 며느리가
모든 의료진과의 소통 창구가 되어가는 상황을 박준석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박준석은 며느리의 변화를 조금씩 감지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의료진과 대화할 때 유독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환자 상태에 대해 묻는 방식이 조금 특이한 것, 만약에 라는 가정법 문장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만약에 상태가 나빠지면, 만약에 의식을 잃으면, 만약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돌봄의 언어였지만 동시에 준비의 언어였습니다. 며느리는 병원 서류에도 유독 관심이 많았습니다. 보호자 동의서, 의료진 연락 체계, 응급시 결정권자 지정 같은 절차적인 부분들을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아버님을 위해서 미리 알아두려고요. 라고 설명했지만 그 설명에는 왠지 모를 서두름이 있었습니다. 간호스테이션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이 유독 길었고 메모장에 뭔가를 적어두는 모습도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는 간호사에게 만약에 환자 상태가 급변하면 연락을 어떤 순서로 주시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여럿인데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는 게 원칙인가요? 간호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등록된 보호자 순서대로 드립니다라고 답했지만 며느리는 혹시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한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보호자와도 자주 대화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의료진이 어떻게 연락을 주는지, 가족 간의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우리 시아버님도 연세가 있으셔서 미리미리 알아두려고 해요. 라고 말했지만 그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박준석은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며느리의 정성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작은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벽 안개처럼 희미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불안이었습니다. 농사를 오래 지은 사람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준비하는 것 같다고. 이번 일주일째 되던 날, 박준석은 또 다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며느리가 간호스테이션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다른 보호자들과는 다른, 조금 더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고개는 자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옆 침상의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이 참 정성스러우시네요. 근데 간호사들이 좀 이상하다고 하던데 무슨 말인지 묻자 노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하지만 그 이후로 박준석은 주변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의 눈빛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다른 보호자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묘한 동정의 표정을 짓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며칠 더 지난 저녁 간호사 한 명이 박준석의 침상 가까이 와서 수액을 확인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 조심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준석이 눈으로 묻자 간호사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밤 박준석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인지, 왜 간호사가 그런 말을 했는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간병을 했습니다. 약 시간을 지켰고, 식사를 챙겼고, 담당 의사와의 면담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준석은 결심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찾자고. 그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랜 농사 경험이 가르쳐 준 것처럼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땅을 일구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밭을 고르듯 그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베개를 세워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아버님, 오늘은 어떠세요? 라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준석의 눈은 이제 조금 다르게 보았습니다. 말의 표면이 아니라 말 뒤에 숨어있는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는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이번 열흘째 박준석의 직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출장 중이었고
병실에는 박준석과 며느리, 그리고 다른 환자들만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커튼을 살짝 치고 창가 쪽으로 갔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침상과의 거리가 가까워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준석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의 아버님 상태 때문에 연락했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게 의료진이 바로바로 공유를 안 해. 그래서 내가 먼저 알아야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어. 또다시 침묵. 아니, 걱정돼서가 아니라 결정해야 할 게 생길 수 있잖아. 보호자 동의서라든지 치료 방향이라든지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내가 먼저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박준석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통화 내용이 그의 예감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만약에 상황이 급해지면 다른 가족들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 특히 재산 문제 같은 거는 더더욱 미리미리 정리해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논리가, 사랑이 아닌 이해관계가 배어 있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내가 의료진한테도 말했어. 혹시라도 의식을 잃거나 하면 다른 가족보다 나한테 먼저 연락 달라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며느리의 통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서류들도 미리 확인해둬야 해. 보호자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재산 관련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보다 현실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 통화가 끝나갈 무렵 며느리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아버님이 혹시 뭔가 눈치채시면 그냥 걱정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해. 실제로 걱정이긴 하니까. 다만 순서를 정리하는 것뿐이야. 전화가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커튼을 다시 열고 박준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잠깐 전화 받느라 불편하지 않으셨죠? 박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속내를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돌아간 후 박준석은 긴 시간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한 충격이 컸습니다. 며느리의 정성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존엄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박준석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자신을 지킬 것이라고. 이번 보름째 밤 박준석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습니다. 모니터의 경고음이 병실을 가득 채웠고 의료진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중환자실로 이송합니다. 복도는 갑자기 길어졌고 응급 상황의 소란 속에서 박준석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오갔습니다. 며느리가 그 뒤를 따라오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로. 네, 맞아요, 지금이야. 내가 의료진이랑 얘기해볼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직 연락하지 마.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하고. 중환자실 문이 닫혔습니다. 며느리는 복도에서 연속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이 급해졌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먼저 모든 걸 처리할 수 있게 됐어. 의료진한테도 내가 주 보호자라고 했고. 맞아. 결정권은 내가 가져야 해. 하지만 생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준석은 의료진의 전문적인 치료와 자신의 강한 의지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틀 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중환자실의 하얀 천장을 보며 박준석은 지난 며칠간의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라는 것을. 의료진은 상태 호전으로 일반 병실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먼 친척까지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로 박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놀랐어요. 정말로 다행이에요. 박준석은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협탁을 가리켰습니다. 서랍, 열어봐. 아들이 서랍을 열자 작은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생해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버튼이 눌러지고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님 상태 때문에 연락했어. 의료진이 바로바로 공유를 안 해. 그래서 내가 먼저 알아야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어. 결정해야 할 게 생길 수 있잖아. 보호자 동의서라든지 치료 방향이라든지. 만약에 상황이 급해지면 다른 가족들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 특히 재산 문제 같은 거는 더더욱 내가 의료진한테도 말했어. 혹시라도 의식을 잃거나 하면 다른 가족보다 나한테 먼저 연락 달라고.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또렷했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서류들도 미리 확인해둬야 해. 보호자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재산 관련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아버님이 혹시 뭔가 눈치채시면 그냥 걱정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해. 다만 순서를 정리하는 것뿐이야. 녹음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손에 든 녹음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친척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해예요. 이건 정말 오해예요.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혹시라도 놓치는 게 있을까 봐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을 위해서 했던 말이에요. 상황을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결코 나쁜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녹음된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문제, 순서 정리, 먼저 연락받기 같은 단어들이 병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박준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간호사가 경고했어. 며느리를 조심하라고. 병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박준석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준비했다. 박준석이 경험했던 일들이 조각조각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병원 서류에 유독 관심을 보였던 것, 다른 보호자들과 의료 절차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던 것, 연락 체계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박준석에게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간호사의 경고를 들은 후 박준석은 행동했습니다. 손주들 목소리를 녹음해두고 싶다며 작은 녹음기를 부탁했고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날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농사를 짓던 오랜 경험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으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며느리가 전화를 걸었을 때 박준석은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며느리의 정성 뒤에 숨겨진 계산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준석의 시선이 며느리를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변명했습니다. 정말 오해예요. 저도 가족이잖아요. 아버님을 정말 걱정해서. 하지만 박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한다는 사람이 재산에만 관심이 있니? 그 말이 병실을 관통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준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며느리 손에는 안 죽는다. 그 선언은 번개처럼 병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아들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게 다 뭐야?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의료윤리팀 상담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결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보호자 연락 체계는 의료진의 표준 절차대로 가족 모두에게 동시에 공유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단독으로 정보를 받거나 결정을 내리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찾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정을 조정해서 직접 간병에 참여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중요한 걸 놓쳤네요. 박준석은 아들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박준석은 남은 재산 정리도 새로운 원칙으로 진행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문서로 기록하고 여러 사람이 확인하며 투명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준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켜낸 것은 재산이 아니라 존엄이었다고, 마지막까지 자신으로 살 권리였다고.